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최강욱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정신없이 지내는 사이에 중국은 또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함께 말씀하실 민규식 안양대 국제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 있으면 지금 서 있을 힘도 없는데 정국구는 멈출 수 없게 계속 화면으로 보시는 분이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얼굴이 완전 말랐어요? 네, 말랐어요. 예, 거울을 봐도 헐쭉해졌더라고요. 볼살이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네. 완전.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복당 불허 소식까지 듣고. 예. 복당 불허는 글쎄 변호사가 판단해 저는 좀 예. 일단 법리적이나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복당 심사를 하는 거는 처음으로 당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왜 당적이 없어졌다가 지금 회복되어야 되느냐라는 걸 놓고 판단하는 게 복당 심사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왜 당적이 없어졌느냐? 이명박 BBK 사건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가 돼서 실형이 확정되고 자격정지가 병가되니까 정치활동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정당원으로서 자격이 없고 자동으로 상실된 거거든요. 네. 이제 오늘 이명박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고,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은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공소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게 이명박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허위사실로 걸린 사람이 그것 때문에 당적을 잃었는데, 그런데 이 당이 이거를 복당을 불허한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 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레시안과. 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당을 불허한다. 그러면 프레시안하고의 논쟁이 정리가 된 다음에 나중에 조선일보가 또 다른 문제를 그럼 예를 들면 만들어서라도 제기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복당을 불허한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최 변호사가 얘기를 한 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네. 당적을 잃은 게 BBK 때문인데 그럼 BBK 때문에 당적을 잃었으니 BBK는 이제 다 해소되지 않았냐. 네. 그럼 당적을 복원을 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프레시안과 논란이 되는 게 해소가 안 됐으니 후보 적격 심사를 해라. 후보 자격 심사에서 나를 쳐라. 이게 내가 요청한 거예요, 당에다가. 요청했어요. 거기까지 요청하셨어요. 그럼요. 제가 또 만주 변호사인데 그렇게 요청을 했고,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심사가 끝났다고 그러길래, 네. 그리고 이제 뭐 밀봉 시켰다. 그러길래 이제 제가 당 원로 한 분한테 추미애에게 말씀이 통할 수 있는 분을 만나 뵙고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사진을 말씀하신 거 780장 중에 사진을. 예. 사진을 우리가 지금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변호사들의 판단, 여러 가지 이제 법적 판단이 있고 곧 공개가 될 거지만, 그 사진을 보여주고 그랬더니 대뜸 그걸 당치면 누구누구를 보여주시오. 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야지 본인이 확신이 있어서 그 최고위원회 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그래서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그분 밤늦게 뵙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돼. 근데 간신히 통화가 돼서, 내 사진을 보여주러 가겠다. 네. 지방에 계신 분인데.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진을 본다고 상황이 바뀔 게 없습니다. 이래요? 아니, 그들이 나한테 문제 제기한 시간 뭐 1시부터 2시, 3시부터 5시, 이 사진이, 이걸 보고 나면, 야, 이 해프닝이 도대체 왜 일어났지? 너무나 의아할 정도의 확신이 생기는 사진인데, 사진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있으면은 진작에 그러면 다 공개를 하지, 왜 우리한테 숨겨서 몰래 보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고, 그러거나 말거나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본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기억나는 게, 사진이 본다고 지금 상황이 바뀌어질 게 없습니다. 그럼 해명을 해도, 그래서 내가 옛날에 우리 이념 사냥할 때 그러잖아요. 여기 그렇죠. 빨갱이처럼 생겼으니까 민 교수님이. 맞아. 딱 메카씨가 하던 거지. 당신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박정희 시절이나 전두환 시절 때 당신 빨갱이야. 그럼 민 교수님이 내가 빨갱이 아니라는 증거를 막 댑니다. 그러니까 지적한 사람이나 검찰이 당신 증거를 제대로 못 되는 거 보니까 빨갱이 맞네. 그러고 처벌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빨갱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이 이러저러해서 빨갱이인데 검찰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당신의 주장이 맞지 않으니까 빨갱이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검찰이 같은 편이 돼갖고
야, 너 빨갱이 증거를 못 대네? 그럼 빨갱이 맞네? 이러고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지금 당한 거거든. 그럼 내가 또 입증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유도 해소됐는데 복당도 안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때 당시 또 프레시안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근거로 보여주겠다는데도 볼 필요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잘 선회하자면 최선을 다해서 선회하자면 일종의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당이 굳이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그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겠다. 사실은 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외에는 근데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법적으로 볼 때 하여튼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 볼 때는 말이 돼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가 사회관계를 얘기할 때 네. 늘 인권이 증진되고 민주화가 되는 것은 국가 권력을 제어하고 개인의 권리도 국가의 권리만큼 네. 중요하다. 네. 이런 걸 가르치고 또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온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네. 국가주의가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개인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네. 국가 이익이라고 하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시켰던 네. 것이 과거의 역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종의 이게 파시즘 아니에요, 그런 네. 게. 그러면 전체주의가 됐든 권위주의가 네. 됐든 다 그래 왔는데 이것이 민주화가 되면서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 개인도 국가만큼 소중하다는 것, 네. 그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현대의 정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오늘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듣는 이 복당 관련한 것을 보면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를 하면서 네. 왜 이 복당 심사에서는 저렇게 정무적 판단 그리고 지금 쌍방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얘기를 들을 기회라든지 네.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지켜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 봉쇄하고 입당 자체를 부당할까? 예를 들어서 입당을 부당한 것 자체는 국가주의에서 나왔던 자기들이 판단한 것과 너무나 유사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적어도 그러면 입당은 해라. 다만 당에서 네. 후보 적격 심사를 해서 3배수로 한다든지 뭐 2배수로 한다든지 그건 당에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당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3배수로 했을 때 부적격자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입당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이거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지향했던 그런 주장해왔던 그 가치를 너무나 훼손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아니, 저는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도 바라지 않고 문제가 되면 복당의 사유는 없어 이제 그 당적 정지의 사유는 없어졌기 때문에 복당을 시켜놓고 제가 문제가 있다거나 하게 되면 윤리심판원에 넘겨서 저를 징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서울시장으로 나간다고 하니 후보 자격 심사에서 탈락을 시키든지. 네. 아니 이런 거예요. 뺨을 딱 맞았는데 뺨을 맞았으면 뺨에 대한 진단을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뺨을 맞았는데 갈비뼈 부러졌다고 갈비뼈 진단한다면 폭행. 이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씀을 한원구 교수님 책에 보면은 그 사법부의 흑역사를 쓴 책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제목으로 이렇게 바짓가랑이 한 번만 걷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바짓가랑이 한 번만 걷게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거에 많이 이제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술 먹고서 김일성 찾아겠다. 내지는 뭐 어디 지금 배 타고 다니는데 자꾸 북을 갔다 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주변 사람 이제 신고하자. 그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이 이제 고문해가지고 엮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무서워서 이제 검찰까지도 말을 못하다가 법정에 와서 판사가 이제 편한 얼굴로 물어보니까 내가 고문을 당했다. 그러니까 당신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고문을 당해가지고 지금도 여기 상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이 바짓가랑이만 걷으면 보여줄 수 있다 당신한테 나의 이 고문의 흔적을. 네. 그러니까 판사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예요 계속. 네. 법정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당신과 관련된 증거는 이미 검사가 다 제출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고문당했는데 내가 검사님한테 말을 못했으니 바짓가랑이 한 번만 걷어서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걸 판사가 끝끝내 안 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간첩으로 유죄 판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의 그 사람들의 그때 내걸었던 명분은 나라가 지금 분단 상황에서
김일성이가 적화야욕을 벌이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경거망동한 사람은 국가 안보를 져야 할 상황이 됐으니 당신이 뭐라고 하든 검사가 왜 거짓말하겠냐. 검사는 나라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인데 예. 너는 원래 행실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고한 거 아니냐. 그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권위주의에서는 효율성을 따지고 그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자기의 방향대로 끌고 가는 것이 너무나 편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뤄낸 이 사회에서는 정말 다른 목소리들도 다 안고 갑니다. 시대 정신하고 전혀 뒤떨어진 말도 안 되는 태극기 부대가 지금도 뭐 그렇죠. 별 짓을 다 하는데도 놔두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효율과 통치자의 지도 이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대한문 앞에서 계속 태극기 시위를 하면서 그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용인해 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과정입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안고 견디서 가는 것이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누구도 좀 억울한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당에서도 이번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에 성급한 것들은 너무나 눈치만 보는 그런 그 생각이 아까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민주화를 외치고 또 그걸 선도했다고 자임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패거리하고 다른 것이 본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어떤 상황에서도 견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그냥 굳이 선회에서 논리를 만들어 주자면 지금 정봉주의 복당을 허가하는 것이 미투 운동에 대한 반대로 비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네, 피해자들의 입을 하죠.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양측의 입장을 과연 동등하게 배려하면서 공당으로서 그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당사자가 막무가내로 나는 그냥 잘못한 게 없다라고 외치면서 내 당적 박탈 사유가 소멸되었으니 나를 일단 받아달라라고 그까지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런 사정이 이렇게 해서 해소되지 않았느냐. 당도 그거와 같은 입장 아니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적격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짓가랭이를 거둘 필요도 없다. 너는 볼 필요가 없다. 포나 마나 뭐 평소에 그 여러 가지 행태로 보아 뭐 우리가 당신의 입장을 굳이 듣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부담이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면 만약에 저는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이제 봉도사가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입증해버리면 정말 이거는 민주당의 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입증을 못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정봉주가 일종의 잘못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객관화돼 버렸다라고 할 때도 그러면 당이 우리 판단은 역시 옳았어 라고 떳떳하게 자랑할 일이냐 이게.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당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 가치를 믿고 그 당의 당원으로서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은 좀 당 지도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뭐 정서, 분위기 이런 걸 의식하는 것은 당연하죠. 어찌 보면. 뭐 현실적인 것인데 그래서 참 민주주의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원칙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원칙 속에서 민주주의에서 지켜야 될 가치가 뭔가를 적어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안고 가면서 이것이 원칙이 흔들린다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양성 속에서 누구의 권리도 결코 그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선거라는 목전에 어떤 그런 전략적인 판단 뭐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사실은 뭡니까? 그냥 우리 편한 대로 가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 참 많은 민주주의를 훼손해 왔고 권위주의를 강화해 왔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상기를 해보니까 이 정부가 당이 이런 판단을 이렇게 쉽게 내렸을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780장이라는 사진을 우리가 없는 걸 있다 그러겠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정말 놀랍다니까. 그러니까 78장도 아니고 7, 8장도 아니고 780장이라고 그랬으면
적어도 서울시장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나에게 입증 자료가 있다. 무려 780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 같으면 멈칫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얘기까지 했어요. 동영상에 버금갈 네, 정도에. 그렇다고 하셨죠. 1분에서 5분 단위로 찍혔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이제 나처럼 사진 잘 안 찍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뭐, 한 사람이 하루에 사진이 730장이나 있어? 그렇죠. 이런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저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상당히 그렇죠. 왜 그러냐? 보통 사람은. 그때 미건스, 네, 미건스가 아니라 낙곰수였었잖아. 그러니까 그 전문 사진 작가들이 두세 명이 따라붙어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댓글 중에 제일 슬픈 게 정봉주 시기나쯤이나 되니까 그때 유명인사니까 사람들이 붙어서 사진 찍었지. 증거가 남지. 일반 사람들이 저랬으면 진짜 악소리 못하고 당할 판이었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한 명도 아니고 두세 명이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면서 찍은 건데 이거는 공교롭게도 그날 한 명이 찍은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자유당도 아니고 민주당이 지금 집권당으로서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은 이 국면에서 전달할 수 있는 원칙이나 이게 가치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봉주라는 사람의 사면에 대한 당의 입장이 환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한 명만 정치인 중에 했는데도 네. 이 사람은 정치인을 사면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치적인 문제로 엮여서 억울하게 된 사람을 사면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봉주라는 사람의 당원 자격을 당연히 회복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당원으로서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볼 때도 아, 이 당은 원칙대로 절차대로 단계별로 모든 걸 처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분위기에 쓸려가면 아니 시쳇말로 지금도 저기 이명박은 억울하고 박근혜는 불쌍해서 태극기와 성도교리와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는 광장에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그 억지소리 해대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냔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랬다가 나중에 정말로 이런 증거를 통해서 반증까지 나와버리면 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또 당이 다 잘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내가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오늘 썼어요. 네. 당을 욕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욕하는 당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그 민주당이 아니고 지금 잠시 머물러가는 일부 지도부에 불과하다. 그분들의 행태이지 민주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지키고 있는 민주당, 즉 민주당원 이분들을 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지금 지도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민주당 당적을 더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봉도사님도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봉주의 입으로 780장을 얘기했는데도 아 저거 뻥칼 거야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심리에 나는 어떻게 잡았는가 한번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변호사들이 한 거예요. 변호사들. 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내가 살아온 삶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가 있는 지적인데 일단 이 상황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객관적 그래서 이 상황에 재밌는 하나의 규정된 용어가 객관적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인식이 중요하다.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아까 얘기했던 쟤를 빨갱이라고 믿는 그 인식이거든요. 네. 빨갱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갱이라고 믿게끔 하는 이 사회적 인식. 네, 그렇죠. 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과거에 마녀사냥이라고 했던 거 아니야. 네. 지금 미투 운동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실을 보다도 인식에 중요시하는 사회는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는 사회예요. 네. 근데 우리보다 더 걱정되는 사회가 또 있죠. 아니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네. 우리가 믿었던 어떤 그 언론의 가치,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하던 정당의 어떤 그 어떤 본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성찰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 소위 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 뒤에 이제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닥쳤는데 신자유주의의 실패와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가 장기 집권 체제로 회귀하는 걸 보니 네. 역사의 흐름이 또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교수님은 예상하셨어요? 시진핑이 이렇게까지 할 거다. 지난번에 할 때 시진핑 나는 안 개헌의 가능성이 있다. 그랬더니 개헌 못한다. 네. 또 도울 선생님도 개헌 못한다. 네. 시진핑은 장기 집권할 사람 아니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중국 전문가들은
사실 꽝입니다. 아니, 꽝입니다요. 아니 중국 전문가들은 개헌 안 할 거라고 봤잖아요. 예. 다 그러셨대요. 얼마 전에 모이셨는데 토요일 날 모임에서. 예. 우리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30명 모였고 이제 저는 다른 이제 국내 문제, 중국 국내 문제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다 거기서는 시진핑 얘기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도 이게 뭐 개헌을 한다, 장기 집권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고. 네. 아예 그냥 시진핑 얘기는 그날 3시간 동안 회의를 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무나 이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전공한 교수님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중국이 지향하는 방향이 자기들이 말하는 이제 대국으로 굴기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미국을 대체하는 소프트 파워로 보여줄 게 있다면 네. 중국이 선진적인 정치 시스템, 네. 또 뭐 과거처럼 그렇게 독재를 회귀하지 않는 이런 걸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드 파워는 어차피 시간이 가면 네. 이제 미국을 능가할 거예요. 네. 경제는 제일 먼저 능가할 거고 한 50년까지 가면 군사력도 이제 얼추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완벽하게 G2를 넘어설 수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G1이 되기를 하는 G1이 거예요. 이제 된다는 건데 사실 중국의 꿈이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러지. 야, 우리가 G1이 될 거야. 이거잖아요. 그런데 G1까지 생각하는구나. G1까지 진짜로. 가는 거죠. 네. 자기들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거는 방금 우리가 인식 얘기했지만 지가 아무리 떠들어도 너네가 G1이야? 우리가 모실 형님이야? 네. 이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가장 문제가 바로 무슨 중국의 가치. 예. 중국이 뭐가 매력이 있는가. 세계 사람들이 따르고. 그렇죠. 예. 따를 만한 돈 받을 뭔가가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자기들은 유교에서 찾았고 공자의 인에서 찾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서구적 가치보다 동양적 가치. 그래서 우리는 주변국과의 그 호혜평등으로 한다. 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국이 주장하는 네. 이 소프트 파워의 핵심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는 제도화되고 안정적인 권력의 그 이양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제 제도화되고 예측 가능한 정치 체제가 될 것이다고 봤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중국이 소프트 파워가 강화된다. 이렇게 봐서 중국이 G1을 생각하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단기간에 시진핑이 5년을 더하고 10년을 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서 끌고 갈 수 있는 플랜을 계산한다면 중국 지도부는 이렇게 소탐대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역시 정치인들이 보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정치적 욕심 내지는 권력욕 이런 것들이 장기 플랜보다 더 강한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모든 거를 다 장악했는데 왜 종권을 놓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응? 근데 교수님 평소에 그렇게 시진핑이라는 사람의 권력욕에 대해서 그렇게 보셨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 모든 걸 가지려고 할 것이다. 이제 저는 권력욕을 개인의 어떤 그런 캐릭터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집단의 힘이지 그것도. 예. 그것도 성격에 따라서 권력욕이 좀 강한 사람과 덜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은 권력 욕구는 사실상 이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권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삼권 분립을 하고 제도로서 다른 제도를 견제해야 된다. 이것은 권력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제도와 제도의 그렇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과거부터 제도로서 누구의 권력을 제어하려는 게 아니라 개인의 수양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도가 아니라 군자. 안이 내옵니다. 네. 이렇게 신하들이 간하고 네. 어진 황제가 군자의 말을 듣고 네. 하면은 그 성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개인에게 맡겼는데 시스템이 좀 약해요. 이 중국 전통에서는. 그래서 모택동 이후에 나름 등소평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 네. 숫자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나이 제한도 하고 연도도 만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중국을 비판하는 그 중국인들 네. 중에는 이런 얘기 하대요. 마오쩌둥이 예. 그때 54년 헌법에는 이 연임 제한 이게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4년씩 한다 이렇게만 있었어요. 예.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계속 하는 것도 힘들고 나중에는 문혁 시기에 1970년에 그거 국가 주석을 없애버려. 예. 근데 70년에는 다 반대를 가지고 그걸 이루지를 못했어요. 75년 문혁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은 국가 주석을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82년에 이제 다시 부활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헌법은 82년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5번째 부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 개헌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국회에만 통과되면 되잖아요. 전인대만 통과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오쩌둥이 그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았던 거나 또 연임 제한을 두었던 등소평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등소평은 자기가 거기에 있지 않고 상황으로서 뒤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연임이 있어도 지가 권력을 끝까지 갖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비판해 놓은 걸 보면서 뭐 본질적으로는 이번에 시진핑이 또 이 연임 제한을 해제한 거하고 같은 맥락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등소평이 갖고 있었던 게 하나 중앙군사위 주석인가? 마지막에는 중앙군사위 주석. 그거 하나만 갖고 있었죠. 네, 가지고 있었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제 그 군대가 국가 소속이 아니고 당 소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 군사위 중앙당 그 군사위 주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총서기가 가장 중요한 거고 총서기가 당 군사위 주석을 이제 겸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장점이 당 군사위 중앙 군사위 주석을 2년 동안 후지타오에게 안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사스 터지고 뭐 이러면서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런데 지금 시진핑은 역대 누구보다도 이제 강한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데 사실 시진핑이 이 지도자로 등장하게 된 것은 시진핑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이 색깔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무난할 것이고 사실 막 등장할 때는 가장 약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렇게 본다면 개인 플레이가 굉장히 능한 사람이죠. 그런 조건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빨리 완벽한 권력을 장악하는 것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능력이 아니 이 사람 아버지가 왜 우리 한문으로 습중훈이었고 시중신이라고 하는 시중신. 그 사람은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니면 아니 복권이 됐죠. 등소평 들어오면서 복권이 됐고 문혁대 아웃됐다가 다시 복권되고 개혁 개방이 되고 개혁 개방이 되고 이제 이 광동에 서기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할 때 우리가 4개 경제 특구를 먼저 만들잖아요. 심천을 만들고 뭐 이제 그 함원도 있고 이렇게 4개를 만들 때 그때 광동에서 덩샤오핑하고 같이 돌면서 여기에 경제 특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시중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개혁 개방을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거에 의해서 권력을 잠수하고 중요한 것은 자기 아버지가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그 당 대회 때마다 왜 건국절날 그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갈 군번이 안 돼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올라갔지. 다른 사람들 다 이제 죽고 있는데 원로 중에 시중신이 있으니까 그걸 전용기로 모셔오거든요. 근데 아들인 시진핑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그 명분으로 막루에 올라가는데 장점이 논자하고 이 고참들이 이제 선생님 오셨습니까? 선생님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아들을 내가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에 핍박받았지만은 끝까지 오래 버티고 살았다는 것도 시진핑의 권력 강화에 상당히 중요한 저는 혹시라도 아버지가 자기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권력을 못 가지니까 결국 저렇게 초라하게 죽는구나.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나는 저렇게 안 가야지. 복권이 되고 그 2000년인가 1999년도에 시진핑을 당 그 지도부에 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꽤 당 서열에 있었던 분이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복권됐고 마지막까지는 그 권력이 권좌에 있으면서 생을 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원래 이제 부총리였잖아요. 그 이전에 부총리 때 실각이 됐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개혁개방 이후에 훨씬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 갔기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못 갔기 때문에 사실은 개혁개방의 혜택 그 권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게 혜택을 크게 못 받았다. 그러니까 원로로서 빚을 존중은 받았지만 권력으로서 빚을 못 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 권력을 잡았던 뭐 장점인 시절 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빚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들한테 대신 갚아주는 거죠. 너무 이제 뭐
이걸 동시화평하고 비까비까하게 같이 권력을 행사해버렸다면 빚이 없는데 그러면 중앙으로 오지 못하고 그냥 어쨌든 지방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할 때도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하려면 북한과 경쟁해서 승리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한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잖아요. 이 사람 내세운 명분이 뭐예요? 시진핑이 내세운 명분. 이번에 제가 이제 설에 북경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 관제 언론과 또 이 의용학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앞으로 부강한 국가가 되려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때 논리하고 똑같네.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공개적으로 3연임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강력한 지도력을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부국강병을 하고 북한과의 대결에서 이기려면 박정희가 계속 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북경에서 이번에 그러면 시진핑이 이게 이제 내가 다 줄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을 확실하게 갖게 된 계기는 예를 들면 자기 라이벌을 누구를 하나 딱 쳐버리고 자 제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독보다 이런 상대가 있었나요? 보시라이 같은 사람인가요? 처음에 보시라이도 밖에서 언론에서 보면 이제 강력하게 등장을 했었죠. 워낙 그 태자당이고 백그라운드도 좋고 대중적으로 호감 있게 생겼고 말도 잘하고 화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인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제가 공부할 때 그 중국 지도 교수가 야 보시라이는 안 돼 이러더라고요. 이미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데. 네, 중국 교수가 이 뭐냐면 그때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상당히 한 3년 후에나 이제 차기가 결정될 때 보시라이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보시라이는 1시간 얘기하면 자기가 50분을 얘기한대요. 혼자 다 얘기를 자기 하는 중심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자기 말만 한다. 당내 마음을 모으기가 어려울 것이다. 화려하긴 한데 내용이 실제로 없다. 실력에 내용이 없다. 보시라이가 이제 따비엔 시석이 따비엔 시장 그다음에 그 윤영성 그다음에 나중에 상무 동북 삼성 출신이잖아요. 동북 상무부장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성과들이 다 미약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정치적 실적으로 보면 대외적으로 화려한데 실제로 가보면 보이보 아들이고 그다음에 화려하고 그런데 실적을 딱 놓고 보면 그렇게 중국에서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개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세울 게 없다. 그때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중국의 교수이면서도 정치적으로도 관여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밖에서 보는 것과 좀 다르구나 그걸 좀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서 보시라이는 사실 자기가 밀려나면서 결정적으로는 그 도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 귀에다가 도청기를 해놓고 적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호랑이한테 잡혀먹은 거죠. 이제 중란아이를 도청을 시도를 했다가 하니까 후진타오가 이제 공천단 출신이니까 수제자인 리커창이가 오히려 또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했었지 않습니까? 시진핑 다음은 리커창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한때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후진타오는 그때는 이제 구용치수에서 9마리의 용이 이제 이렇게 그 치수 이제 다스린다 이랬거든요. 그때는 상무위원이 9명 했잖아요. 7명에서 9명. 그런데 다 장점인 파워 포위돼 있었고 거기에 후진타오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원 오브 댐이었습니다. 그때는. 후진타오가 자기가 할 때는 그래서 그때 상해방이 장악한 데서 그때는 뭐였냐면 중란하이의 명령이 중란하이를 넘어가지 않는다. 중란하이가 지금 청와대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명령이 거기를 바꾸면 넘어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심각한 권력 누수, 집단 지도 체제의 병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1인 권력 체제의 병폐가 커서 집단 지도 체제를 했는데 집단 지도 체제가 너무 이제 만연하다 보니까 이 9명 중에 서로 상대방의 타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쪼융쾅 같이 정법위원회 가지고 있으면 무장경찰, 검찰, 사법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권력 균형이 안 되고 너는 선전에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거고 너는 검찰 부분, 사법 너는 황제가 되는 오히려 거고. 더 부패가 심화된 그렇게 돼서 자기 영역이 딱 나눠진 9명의 황제가 다스린 거죠. 그때
이 시진핑이 이걸 이제 8번째로 들어가서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가 더 이상 그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네. 집단 지도 체제로 갔는데 네. 집단 지도 체제로 가고 각자 영역을 나눠서 그거 해먹느라고 전체가 다 부패되어 버리니 네. 오히려 단일 지도 체제만도 못했다. 못하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나머지 7명, 9명은 내 떡이 네, 분명한데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이것을 왜 개혁을 하냐 할 때 이제 시진핑은 어쨌든 이걸 좀 바꿔야겠다. 네. 라고 하는 개혁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에 박수를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예, 그렇죠. 중국 지도부와 중국 정치의 부패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박수를 보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었거든. 되게 인상이 좋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적어도 그때 후진타오가 있을 때는 장쩌민이 임명한 군수뇌부를 전혀 10년 동안 손도 못 댔거든요. 그러니까 장쩌민이 상황 노릇하면서 네. 수렴청정하니까 후진타오가 열받았고 시진핑 네. 시키면서 네. 후진타오가 장쩌민까지 안고서 야 우리 모든 권력 놓자고 같이 죽어버린 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슈차이오라든지 이런 네. 사람을 동시에 그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다 구속을 시켜요. 시진핑이. 시진핑이. 네. 근데 그거는 10년 동안 후진타오는 손도 못 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쟤는 파리만 잡는 게 아니고 호랑이도 잡는구나.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도 인기고 있고 밖에서 봤을 때도 중국이 저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쪼윤광 같은 사람들을 잡아놓고 보면 뭐 18조인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네, 단위가 거의 달라. 이명박급이구만, 18조. 뭐 이런 정도로 그 부정부패가 많이 나오는데 더 이상 중국이 이 상태로 가면은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부패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반부패 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것. 자, 그런데 이제 그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으로 넘어와서 시진핑이 지금 권력을 잡고 그래서 중국 사회 부패를 해결하는 진짜 메시아격이 됐어요. 네. 됐는데 그래서 원래는 2022년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재선 연임 제한이 철폐화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얼마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야? 원래 헌법에 7조 3항에 이렇게 됐습니다.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전인대 대회 임기와 같고 전인대 임기가 5년인데 임기는 2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근데 요 2번 임기를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걸 이번에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임기는 5년인데 뭐 몇 번을 할지는 모르는 거죠. 무제한이라고 봐야 됩니다. 헌법을 해석하는 데는 무제한이죠.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푸틴도 말입니다. 예. 그, 왜, 사면임이 안 되니까. 사연이. 사연임이 안 됐었나요?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일단 해놓고, 지가 거기는 2번 총리를 나가면 쓰면서. 2번. 원래 2번이었어요. 네, 그래서 총리하고 이번에 이제 또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쉬었잖아요. 푸틴도 어쨌거나 형식적으로. 쉬고 다시 온 푸틴도 거예요. 쉬고 한 건데. 그러니까 푸틴도 쉬었는데 예, 제대로 안 받고 푸틴도 쉬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여기는 근데 안 쉬고 가겠다는 거죠. 덩샤오핑이 후계자를 두 번을 실패합니다. 네. 예, 후야방을 내세웠는데 후야방이 그 굉장히 얼마 못 가잖아요. 예, 후야방은. 못 가요. 예. 이 사람도 이제 다 개혁파하기는 한데 네. 이게 속도의 문제거든요. 얼마만큼 갈 것이냐. 그러니까 후야방을 밀어내고 조자양을 또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또 시켰어요. 조자양이 또 올라갔습니다. 네. 호요방이 천안문 사태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네. 이것이 이제 뭐 민주화 운동으로 전환돼서 6.4 천안문 사태가 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조자양이 당시에 총석이었어요. 아, 총석이. 네. 근데 총석인데 총리가 아니라 총석이. 네, 총석이가 학생들의 요구도 들어봐야 된다고 네. 얘기도 들어줘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학생의 얘기를 들어주고 학생하고 면담을 한다는 것은 학생을 정당한 권력의 한 축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이 당 지도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수파에 있던 사람이 리펑, 예. 이붕. 이붕. 예. 이붕인데 그때 조자양이 6월 직전에 5월 달에 어디를 가냐면 북한을 갑니다. 4박 5일간. 예. 근데 그렇게 시위가 난린데 외교적으로 이미 약속된 거니까 가야 된다고 해서 갔다 오니까 그 동안에 리펑이 덩샤오핑 찾아가가지고 이거 폭도입니다. 해가지고 폭도로 진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민일보 사설에 폭도 진압을 해야 된다는 게 실려요. 그러니까 이미 권리 끝나고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조재양은 이제 사실상 연금돼 버리거든. 그 두 번의 권력의 실패와 그 피비린내 나는 천안호 사태가 있고 나서 후진타오를 차차기 임명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장점인을 세우면서 장점인과 너네들은 권력투쟁 하지만 장점에는 흔들어 봐야 다음에 후진타오한테 가고 흔든 너네들한테는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는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후진타오를 내세웠거든요. 격대 지정. 격대 지정. 건너뛰어, 한 대를 건너뛰어서 지정한다. 그냥 차차기를 지정한다. 그때부터 이게 이제 원칙이 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저는 이제 후진타오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장재민이가 여기를 지정한 건 아니잖아요. 장재민이가 사실 시진핑한테 너 해. 이건 아니거든요.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권력의 내부에 자기들끼리 우당탕탕하다가 타협의 산물이지. 장재민이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시진핑 너 해.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격대 지정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오바라는 거죠. 한 번 한 거 가지고 뭘. 그런데 이게 격대 지정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10년 후에 할 사람을 5년 전에 어쨌든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용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실적을 내 가지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서로 경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되는데 이미 선장이 정해져 버렸어. 그러면 나는 총리도 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그렇게 돼버리는 사람, 그 위에 부총리나 기껏해야 부총리 되면 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부패하고, 꿈이 없으니까 부패하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고 지도자들의 힘을 한 대로 모아가지고 국가의 아젠다를 세부 설정하고 이런 걸 하면 되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선장이 딱 정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꿈이 없어지는 거지. 꿈이 없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격대 지정에서 좋은 건 뭐냐면 후계자 수업을 5년 동안 안정적으로 한다는 거 하나는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풀에 적어도 한 10명 이내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간다면 좀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을 옛날에는 권력투쟁의 문제라고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황제인 덩샤오핑이 후진타오를 심었던 것은 장점인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점인한테 후진타오는 나는 당신한테 빚진 게 없어. 이런 생각이고 장점인은 덩샤오핑이 죽고 5년 동안 내가 아마 너를 쫓아내지 않고 다 줬는데 네가 나를 밀어내? 후진타오하고 장점인하고 원수였잖아요. 근데 후진타오 입장에서 내가 뒤에서 서포트를 잘해서 안정적으로 있었으니까 네가 그 자리를 한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후진타오하고 지금 시진핑하고 관계를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또 장점인을 지금 쳐내잖아요. 상하이방을 제일 먼저 쳐내는 게 시진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격대 지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딱 한 번만 있는 거지. 그것이 중국의 뭐 고유한 룰처럼 얘기하는 것은. 시진핑은 후진타오를 존중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많이 하나요? 아니, 별로 안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별로 이해관계가 별로 빚진 관계도 없고. 그렇지. 어쨌든 경쟁 그 공천단파와 시진핑은 태자당이면서 동시에 여러 개 묶여 있잖아요. 그 상하이방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진핑은 두루두루 마당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리커장을 해주면 이쪽은 좋은데 다른 데가 태자당이 불만이고 뭐 딴 사람을 하면은 또 이쪽 공천당에서 또 그러고. 그래서 가장 무난한 사람이 당시에는 시진핑이었기 때문에 개파가 없었고 무채색이다. 그래서 가장 약한 권력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이 시 황제가 되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2022년도에 그 3년임으로 들어가요. 네. 중국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냐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사회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도부의 권력 투쟁 그게 문제인 거지. 일단은 그 국가 사회 관계에서 사회가 국가를 통제할 힘이 너무 없어요. 중국은. 그렇죠. 중국은. 아직, 그래서 예를 들어서 NGO라고 해도 외국과 연결돼 있는 거 몇 개만 빼면 사실상 NGO라고 불려야 되는 NGO도 별로 없어요. 숫자는 등록 숫자는 많은데 그래서 사회가 국가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국가의 통제력이 너무 강해졌어요.
거의 9천만에 가까운 8,900만의 당원이 있죠. 와. 세계에서 가장 당원 큰 그렇게 많아요. 8,900만입니다. 그래도 거의 한 18명 중에 입당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 그 다음에 그 8,900만의 당원, 그 다음에 무장경찰. 이번에 보니까 국방비보다 사회관리 비용이 예산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치 비용이 네. 국방비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을 쏟고 있고 무장경찰도 있고 또 이번에 사회 통제를 하는 거네. 나온 것이 이제 감찰위원회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아,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든 것이요. 이것이 부패국과 그 전에 감찰국이 있었어요. 네. 합친 거예요. 근데 감찰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감찰부장이 거기를 맡아요. 근데 그러면 당 기울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기울위원회하고 이 감찰위원회는 뭐가 다르냐? 이거는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기구입니다. 예. 뭐가요? 감찰위원회가. 그런데 당 기울위원회는 당원만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과 소위 교수들까지 공적 인사들은 다 관리해요. 감찰위원이. 예, 그래서 이번에 감찰위원 주임이 자기들이 이제 감찰 대상을 3배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인다 이런 거죠. 사회에서 교수들이든 뭐 목소리 큰 사람들은 기업이라든지 다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찰위원회가 사실은 공안 통치네, 공안 네, 통치. 완전 공안 통치입니다. 예, 양쪽 당은 당기율위원회에서 장악하고 그다음에 사회는 사회는 감찰위원회에서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전부에서 선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뭐 SNS에서 예를 들어 미투도 중국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쌀 미자에다가 토끼 토자 있잖아요. 예. 중국어에서는 투로 발음되거든요. 그래서 쌀 미자에다가 이 토끼 이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지금 야 미투라는 게 있다더라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지금 예를 들어서 황제 이런 단어도 못 쓰게 하거든요. 시황제. 시황제가 되니까 시황제는 당연히 못 쓰는 거고 황제 자체를 예, 이게 연상이 되는 네네네.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 통제력이 어쨌든 시민의 저항의 힘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저는 저항이 없을 거다. 2023년까지 그리고 이거 개길 수 있는 정파나 이런 사람도 좀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비가 오려면 뭔가 구름에서 핵이 있어야지 이게 구름이 모여가지고 이게 떨어져야 빗방울이 되잖아요. 근데 구름이 그게 핵이 모이기 없어. 전에 그냥 다 던져버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뜬구름만 몇 개 있는데 핵이 없으면 이게 응고가 안 되잖아요. 그런 이제 핵심 세력이 없다는 것이 뭐 물론 이제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반 시진핑 뭐 이런 거 너무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임명을 해요. 그 정도면 자기 유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번에 시진핑의 헌법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이름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익명. 자기 이름을 내놓고 하는 사람은 뭐 몇 명 없어요. 그 사람은 아예 이제 그냥 나는 중국에 안 들어가겠다 이런 사람 정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무슨 상해대학인가 어디 북경대학인가 교수하면서 그 당의 이데올로그라고 하는 왕훈잉입니다. 왕훈잉. 복단대 상해에 있는 복단대 교수를 하다가 40대 때부터 이 3대 황제를 모시는 책사예요. 이거 역사에 기록될 만한 책사입니다. 장점인 때 발독이 됐는데 장점이 10년 해먹었죠. 후젠타오의 또 과학적 발전관도 이 사람이 했죠. 그 장점인 때 쌍것 아이비아워도 이 사람이 했죠. 그래서 이제 자본가를 당내 공산당을 입당시킨 사람이에요. 자본가도. 원래는 공산당과 자본가는 상극인데 자본가를 당내로 만든 사람. 이게 3개 대표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과학적 발전관 조화사회론 해서 이제는 뭐 분배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고 이번에는 1대1로 이제 각각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자기 상표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그 정권의 상표를 딱딱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1대1로 그다음에 중국의 꿈. 중국의 꿈이 뭐냐? 중국의 그 전통적인 정치 사상을 가지고 서양 것을 가지고 중국에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구한 것이 싱가포르, 한국. 권위주의 독재체제. 우리는 서양식으로 풀어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진, 임금처럼 인품을 갖고 이미지를 세팅하고 군자로서 자기 수양을 잘한 지도자들이 가야 된다. 그걸 결국은 이게 그 플라톤이 말한 철인 정치하고 같은데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애들은 현능 정치라고 합니다. 어질 연자에 능력 있는 사람.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철저한 엘리트주의입니다. 중국식 엘리트주의. 왕훈잉은 그러면 그
상무위원만 하고 다른 뭐. 그리고 이제 이데올로그 책임을 맡았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상무위원 7명은 7명의 황제잖아요. 네. 이 사람은 분야가 있잖아요. 이데올로기 분야를 다 맡은 거죠. 그래서 국가 아젠다. 이걸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책사로 시작해가지고 실제 권력을 갖는 7명의 상무위원까지 올라간 아주 드문. 중국에서 이번에 헌법을 개정한 것은 공식적으로 연임 제한이 헌법에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공식 규정을 없애버린 거고, 폐기하고. 당 내에서는 7상 8하라는 그렇죠. 불문율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근데 68 되면 은퇴하는 공식 거. 규정은 아닌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불문율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69세인 왕치산이 지난번에 아웃됐어요. 네. 그때 이제 그거 봐라. 중국이 불문율도 못 깼다. 시진핑도 결국은 이 룰을 못 깼다. 이제 삼선 못 갈 거야. 네,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 네. 큰 소리 쳤던 게 바로 그거였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냐면 평당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자기 이제 임기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원증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 부주석이 됐어요. 국가 부주석이 됐으니까 이번 그 권력 관계를 보면 리커창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왜 찌그러졌냐? 이 왕치산이 옛날에 그 사스를 해결할 때 북경시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그 미중 경제 전략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측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경제 통입니다. 그 다음에 인민은행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빠삭하고 통상 외교, 통상 협상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미국과의 협상을.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부주석으로서 대외 관계를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상을 딱 하면은 경제 통상의 주요한 대외 통상을 이 사람이 이제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번에 재경영도 소조의 부조장이 리우허가 됐어요. 인민은행장 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융과 통화, 중국의 국내 경제를 또 다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리커창은 찌그러진 거죠. 그러네요. 실권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번에 찌그러졌다는 거를 뭘로 보여주냐면 그 왕치산이 등장할 때 8번째로 등장해요. 7명의 상무위원 다 후보가 등장을 했어요. 그 국가 부주석에 한 표만 반대가 있고 다 됐어요. 박수 소리가 뭐 시진핑보다 더 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나고 나니 자기가 당선되고 나니까 딱 가서 시진핑한테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 리커창은 쌩까고 그냥 지 자리로 가버린 거거든요. 왕치산이.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눈에는 이게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자식, 네가 그럼 리커창은 그러면 정상적인 놈이라면 칼을 갈아야지 마음속으로. 너 다음에 두고 그게 보자.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사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 알겠습니다. 22년 돼도 후진 그 시진핑의 집권은 마르고 닳도록 갈 것 같다. 이제는 이제는 예측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 지금 현재 중국이 처하는 환경, 현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풀어주신. 좀 이해가 되시죠? 예, 되게 재밌었어요. 네. 좀 무거운 얘기를 시작했는데 웃으면서 끝나서 좋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거워요. 곧 풀리신다면서요. 예. 이번 주에 잘 겪어봐야죠. 자, 민규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봉재 정국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